활발하게 100살까지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편도는 림프 조직의 일종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곳의 자리에 균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보초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편도에 문제가 생겨도 그저 단순 감기로 생각해서 방치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는 편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종철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편도는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편도는 구인두와 비인두에 속한 구조물로 목젖 옆 양쪽에 동그랗게 있는 것을 부계편도라고 하고 설군부, 즉 혀풀에 있는 경우를 설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 뒤 비인두의 아데노이드를 코편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편도는 림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여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혼자 진단을 내렸다가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도가 붓는 이유는 뭘까요? 편도가 붓고 목이 아픈 경우를 편도염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는 있지만 편도가 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고열이 날 수 있는 편도염에 걸리게 됩니다. 편도염이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더 진행된 경우에는 편도 주위 농양이라고 해서 고름이 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름을 빼는 시술을 해야 합니다. 네,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편도염 외에도 또 편도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염증성 질환인 편도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를 유발하는 편도비대증, 세 번째로는 입냄새의 가장 흔한 원인인 편도결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도암이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편도결석이라는 질환이 있었는데요. 담낭, 신장 결석은 들어봤는데 이 편도에도 결석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편도결석은 어릴 때부터 편도여름을 자주 앓게 되면 편도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이러한 편도 구멍에 쌓이게 돼서 이것들이 딱딱해져서 흰색 알갱이가 되는데 이를 편도결석이라고 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하수구처럼 아주 격한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편도 비대, 또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편도 질환 중에서 좀 자주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데노이드는 코 뒤 비인두에 있는 림프 조직입니다. 어릴 때 면역 기관을 담당하고요. 만 한 5세에서 6세가 되면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소아 대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크게 감소해서 성인이 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 소아가 무호흡 등 수면 장애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편도 질환별로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질환인 급성 편도염 경우에는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 편도염이나 편도결석, 무호흡을 동반한 편도비대의 경우에는 편도절제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편도암의 경우에는 초기암은 편도를 포함한 광범위 절제술로 완치시킬 수 있지만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진행된 암의 경우 항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되도록 어릴 때 편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어리면 성인보다 더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한데요. 몇 살부터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편도 수술은 전신 마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 3, 4세 이상 몸무게 15kg 이상이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아이들이 회복도 빠르고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편도는 몸의 컨디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구강 위생에 신경을 쓰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몇 년 전 모 배우의 비인두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비인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다소 생소하기도 하지만 관련 증상들이 비염과 비슷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비인두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홍종철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비인두란 코의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건가요? 코 뒤부터 식도까지 연결된 관을 인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두를 통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숨을 쉬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인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 뒷부분을 비인두 또는 상인두, 입안을 벌렸을 때 보이는 부위가 구인두 또는 중인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인두 아래 후두 근처 부위와 식도 입구까지를 하인두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인두 관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흔한 것은 비인두염, 즉 감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나 양성 종양, 악성 종양 등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인두 질환 중에서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꽤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아데노이드는 코 뒤 비인두에 있는 림프 조직으로 어릴 때 면역 기관을 담당하고요. 만 5, 6세 정도가 되면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소아 대부분이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크기가 감소해서 성인이 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데노이드 비대로 소아가 무호흡 등 수면 장애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 비인두암은 유명 배우의 투병 소식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발생하는 연령이나 또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비인두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10만 명당 1명 정도로 드문 암입니다. 하지만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10만 명당 3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암의 약 0.4% 정도를 차지하는데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지만은 남자에서 2배 이상 발생하고요. 그리고 40대 중반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인두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인두암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인두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경부종기입니다. 즉 이제 림프절 비대로 인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비인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귀 먹먹함, 코 막힘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비인두암이 진행하게 되면 뇌신경을 침범해서 여러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귀가 먹먹한 현상이나 코피 정도로는 비인두암을 예측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기 발견은 쉬운 편인가요? 귀가 먹먹한 증상은 단순 중이염이나 난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라 비인두암과는 감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내시경으로 비인두를 관찰해야 하며 비인두암에서는 코피는 흔하지 않지만은 코피가 단순 코피인지 비강암이 있는지 꼭 감별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암세포가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진 않나요? 네, 비인두암은 전이가 잘 되는 편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가장 흔하고요. 내신경 침범도 가능합니다. 20%에서는 다른 장기에 침범하는 원격 전이가 발생하는데 뼈, 폐, 간 순서로 잘 발생합니다. 네, 사실 콧구멍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비인두암의 기본적인 치료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진행된 암에서는 항암요법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방사선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 만일 재발을 하게 된다면 그때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비인두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귀가 먹먹하거나 한쪽 코막힘 등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평소 위생 관리를 잘하고 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잘 섭취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물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말을 하고 숨을 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 바로 후두입니다. 만약에 후두에 문제가 생기면 쉰 목소리가 나올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물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후두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홍정철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후두 많이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예, 후두는 목 앞부분 튀어나온 부위를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후두는 호흡과 발성을 담당하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후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후두에 발생하는 질환은 아주 다양합니다. 요즘 들어 가장 흔한 질환은 소위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하는 인후두 역류 질환입니다. 그 외에 후두염, 성대결절, 성대용종, 후두낭종, 후두결핵, 후두암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목소리 변화와 달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서서히 목이 쉬고 또 살에 잘 걸린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땐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만일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런 증상이 발생했다면 노인성 후두를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후두 내시경으로 관찰하여 역류 질환이나 종양 유무, 성대 마비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네, 이런 후두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후두 질환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성 남용 및 오용에 의해 성대결절이나 성대 용종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핵균에 의해 후두 결핵도 발생할 수 있고 흡연이나 술 때문에 암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후두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후두염과 또 후두암의 초기 증상이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후두염은 먼저 감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목소리도 변하게 되고 통증을 동반합니다. 후두암은 통증보다는 목소리 변화가 주인데 후두암도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문 상부암이나 성문 하부암의 경우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지만은 성문암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목소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후두암은 얼굴과 목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가장 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얼굴과 목에 발생하는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하는데 후두암은 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후두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담배나 술 등 암을 유발하는 물질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더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후두 질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죠. 단순 후두염의 경우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이며 인후두, 역류 질환의 경우에는 양전자 펌프 억제제 같은 위장약입니다. 그리고 결핵의 경우에는 결핵약을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단순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은 후두암의 경우 병의 상태에 따라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술, 담배, 스트레스, 카페인 등을 피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목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중 두경부 전공 전문의에게 꼭 진찰을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후두에 침입하기 쉽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후두를 건조하게 만드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흡연과 음주, 또 탄산음료는 줄이고요. 또 평소에 물을 자주 마셔서 후두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백서, 건강업, 물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흔히 목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면 목감기나 편도염, 또 인후두염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혹시 경부종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 주위에 단단하거나 말랑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름부터 생소한 이 경부종물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홍종철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사실 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암이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날 텐데요.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에 덩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선천성, 종양성, 염증성 병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괴가 발견된 기간이 7일 이내이면 염증성, 7개월 이내이면 종양, 7년 정도이면 선천성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세 이하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염증성 림프절염이고 40세 이후에는 종양성 병변이 가장 흔합니다.
네, 그렇다면 염증성 림프절염이 생기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염증성 림프절염이 경부나 안면부, 구강, 인두 등에서 염증이 생겨서 림프절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네, 다양한 물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목의 물혹은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염증이 발생하면 열감과 함께 통증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물혹의 경우에는 경부 이물감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부 종물은 대체로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대부분 우연히 세수하다가 목을 만져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좀 둔한 사람의 경우 주위 사람이 목에 뭐가 있네, 튀어나왔네 하면서 병원에 한번 가봐라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갑상선 낭종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예, 갑상선 난종은 물혹을 말합니다.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지만은 4cm 이상으로 큰 경우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물감 느끼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경화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악성 종양일 경우에는 더더욱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악성 종양도 종류가 많아서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수하면서 목을 한 번씩 만져보고 뭔가 만져지면 두경부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고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목 쪽에 초음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어 초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부 종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염증성 종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 되지만은 선천성 질환이나 종양성 병변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요. 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부 종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술, 담배, 스트레스, 카페인 등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목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두경부 전문의에게 꼭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양성 종물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꼭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고요.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